방금 전 발표를 들으셨지만 조사가 지금 아주 초기의 단계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지난번에 지도인의 자료집 하나만 가지고 원고를 써야 되는 그런 당혹스러움을 양지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조사된 그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성산사성입니다. 가야 성곽으로 추정이 돼서 계속 발굴이 됐는데 결국은 신라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왜 신라성이냐? 모든 성곽은 마치 우리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축조 주체와 축조 시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걸 똑같이 보면은 그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식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그 축성 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그 발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축조 주체와 축조 시기를 밝히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술은 결국 그 시대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유니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 안에서 나온 그 목간이 나온 지역이고요. 김해 분산성입니다. 이 역시 그 김해 지역을 아우르는 그 높은 지역에 있어서 가야성이라고 생각됐는데 발굴 조사 결과 그 여러 시기에 걸친 그러니까 신라 이후 고려 조선시대까지에 이르는 그 산성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축성 기법이 아까 보셨던 하만 성산사성과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는 그런 초축 성벽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정비 때문에 밝혀진 초축 성벽의 하단부 요구입니다. 이처럼 이것을 보고 어떻게 신라성막이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곽은 다 우리의 지문처럼 축조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유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기술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가야의 그 축성 기술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아라가야 항토사 연구회라는 아주 걸출한 이 조직이 함안군에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토사 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아라 왕성 위치를 추정을 해서 그 분포지도에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왕성의 위치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토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해서 이제 아라가야 왕궁지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지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A, B, C, D, E로 그 구획을 나누고 이제 그 각 구획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표 조사를 통해서 이 지표 조사 결과로는 요 지역이 왕궁이나 그 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선형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토성 왕궁성 왕성이라고 하면 성곽의 범위를 밝히는 게 가장 급선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를 답사하고 출연해 본 결과는 결국은 그 지형 자체가 퇴적암의 이렇게 말하자면은 풍화에 의해서 단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해가 형성되어 있는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성곽이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전체 둘레를 제가 상정해 보면 약 한 1.8km 정도가 되고요. 이 마을을 포괄하지 않으면 약 한 2km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이 마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마을 전체가 완전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유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야의 건물지나 이런 것들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 상황이고요. 요게 그 작은 가야까지 과연 포괄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서 보시면은 지금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고 있는 쪽에 단해가 져 있는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은 이렇게 약간 25m에서 30m 정도 등고선을 따라가면서 이쪽에 아마 서문지가 있었을 것 같고 남문지, 동문지 그리고 북문지가 아마 이쪽 여긴가 어디쯤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는 요 정상부만을 이렇게 아울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지만 이쪽 부분에 보면은 됐습니다. 지금 발굴수사 지역이고요. 가서 군데군데를 조사해보면 다 인위적인 성토층들이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대규모 성토 양상들이 제가 성곽으로 설정해놓은 이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야리 토성으로 추정되는 아라가야 왕성지는 엄청난 토목공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규모 토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가서 보시면은 이런 토기들이 거의 그냥 아직 그냥 바닥에 널려 있을 정도로 이 전역에서 가야 토기들이 엄청난 양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그 많은 가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아라가야 왕성 추정 유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게 이쪽 하얗게 된 부분은 안반면에 가깝기 때문에 물이 흡수가 되지 않은 거고요. 여기 그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토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그 발표에서 보셨듯이 7, 8m 정도의 엄청난 양의 성토가 이루어졌는데 이 아라가야 왕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토성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지반보강공법이라고 제가 이름 명명을 했는데 아예 지형 자체가 완만한 경사면을 갖다가 성토 공정을 통해서 대지를 확장하면서 아예 사면부를 갖다가 그 안식각의 범주를 넘는 급경사를 만들어서 방어력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독특한 구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발굴조사 대상 지역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성토된 토사량을 그냥 아주 최소화시켜서 계산해봐도 2만 톤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약 10톤 트럭 2,000대 분량이 요 지금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구간에 한해서 그 토사가 동원이 됐고 그것을 갖다 성토공사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을 텐데 지금 발굴조사 구간은 전체 조사 구간 2km 정도의 5%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규모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전체 2km 전체 규모를 이제 이 성곽 축성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토사가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가 결국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아라가야의 어떤 그런 이 노동력 동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목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게 단순한 목책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 줄의 목주열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축 구조물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식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과 결국 마찰력이 만들어내는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안정된 상태, 그게 안식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이상으로 다짐을 하더라도 토목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게 모든 토목 구조물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리 다지더라도 그 자체가 물에 취약하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 안식각 범주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풍납토성이라든가 사비도성, 증평이성산 같은 백제 토성들의 외벽 경사각을 보면 대체로 28도에서 37도까지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이게 붕괴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풍납토성 성벽 당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 성토 과정에서는 높이 쌓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외벽 경사면을 갖출 때는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쌓는 것입니다. 이게 화성 소건산성 산성인데 가장 백제 토성 중에서 외벽 경사각이 높은 37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처음부터 이 안식각을 왜 필요로 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판축 토성이 가장 발달된 단계가 이르는 것이 바로 고려시대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면은 가장 완성된 형태의 판축 토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중심 토로를 만듭니다. 먼저. 이 거의 80-90도에 달하는 수직 경사각을 이루는 수평 판축, 아주 견고하게 교호성토를 해서 판자를 대고 이렇게 중심 토로를 만든 다음에 인위적으로 외피토로와 내피토로를 덧붙여서 자연 안식각을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름에 비가 장마가 내리고 그러면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성은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금방 무너져 내려서 성이 성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붕괴되게 되니까 결국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부터 외피토로와 내피토로를 덧붙여서 성곽을 만드는 것이 토성의 기본이고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토공사, 예를 들어서 사력댐, 모래로 댐을 만든다든가 모든 토공사에는 안식각의 범주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럼 여기 목주열이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 여러 열의 목주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그 조사단에서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바깥쪽에서도 계속 목주열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육안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부뿐만 아니라 사면 성토부까지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목주열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연 이게 목주열인가 아니면 목책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목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외부 굴광선을 갖다 표시를 했는데 외부 굴광선에 이 외부 토층하고 이 선은 그어져 있지만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중주열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목주열 하나만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유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적은 최소한 이 이중주열로 되어 있는 그래서 목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주열의 일부입니다. 이 목주열이 들어간 이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붉은 토층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팠다가 연결되는데 똑같은 토층이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중주열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양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목주가 바닥에 박혀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양상인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2만 톤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양의 성토 다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뭔가 보강 구조물이 없이는 그 성토층이 그대로 그냥 슬라이딩 돼서 성토 다짐층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라가의 왕성 추정지에서 발견된 이 목주열들은 결국 이 성토 공정과 관련이 돼 있는 유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 안반부에 있고 여기는 일부만 여기 나타나는 이유는 목주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파보시면 아마 목주가 바닥까지 박혀 있는 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목책의 유구는 백제 목책입니다. 보시면은 삼연부에 일정 부분 성토를 하고 이렇게 파서 100m에서 그러니까 1m에서 1.25 또는 1.5m 간격으로 다 함렬로 이렇게 삼연부를 돌아가면서 그 삼연 경계 지점의 어깨 부분에 이 목주열을 박아서 목책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목책입니다. 이중 목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은 그 경계가 떨어지는 어깨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경사지는 그 부분에다가 내축 목책열을 하고 외축 목책열을 덧대서 마치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목주열 위에 나무로 연결을 해서 위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보시면은 얼마나 그 목책이 힘을 받는 구조였으면은 바닥부에 넓고 깊은 굴광선을 파고 최소한 목주가 1m 깊이 이상으로 깊이 박히는 외측 굴광선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 엄청난 토목 공정과 관련돼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 기반함이 아까 보셨지만 20도에서 23도 정도의 완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는 방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표를 제거하고 이런 겁니다. 결국은 아주 너무나 단순화시킨 모식도지만 결국은 그 상부에서 보이는 그 목주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성토부를 갖다가 지탱해 주기 위한 일종의 정지발목 개념에 이 엄청난 이 토합이 이렇게 눌려지면 눌려질수록 그 횡압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옆으로 눌러지는 그 토합을 이게 말하자면 응력이라고 하는데 응력을 갖다가 막아주는 외력의 역할을 해서 이 말하자면 그 성토물이 그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 목주가 기능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게 된 것이고 이런 공법이야말로 그 가야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발달된 어떤 토목 기술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 또 다른 형태지만 고구려의 토심석축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에다가 흙으로 토축을 하고 바깥쪽에 석축을 했는데 다 보시다시피 석축은 다 붕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었던 나무 기둥이 썩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렇습니다. 남한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모든 고구려 성들은 이런 토심석축 공법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에 의해서 성이 축성이 됐는데 이 판축입니다. 이게 나무 기둥, 목줄을 갖다가 박아서 이렇게 토합을 견딜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얇은 그 석성벽으로도 이게 그 성벽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가야는 석축은 보강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다가 45도 이상의 안식각을 상회하는 그런 형태의 그 경사를 만들어서 방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신라의 토성을 만드는 기법을 보시면은 이게 예전엔 목책이 토성으로 그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직경 10cm 정도의 나무 기둥을 쌓을 바닥에다 먼저 쫙 박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 나무 기둥에 의거해서 토성을 갖다 이렇게 싸서 내외 구분 없이 중심토로와 외피토로 구분 없이 성을 싸서 성벽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이런 목줄을 활용한 기법이 신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야랑은 다릅니다. 양산 순지지 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 임당동 토성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목줄을 활용해서 이열의 목줄을 활용해서 토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엄청난 지형 보강 공법에 의한 엄청난 규모의 토사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지형을 변형시키는 그런 사례와 비슷한 것이 강문동 토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다 성토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근데 이 정도 한 4, 5m 정도의 성토를 해서 인위적으로 그 내부의 대지를 확장하고 이렇게 사면의 그 경사각을 높여서 방어력을 보강한 이런 형태의 그 양상이 신라토성에서도 확인되지만 그 가야만의 독특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고요. 자, 김해 봉황토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5km 정도의 그 둘레를 가지는 이 봉황토성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은 토성입니다. 토성인데 그 중심부 요 부분만 팠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상을 알 수는 없지만 보시면 목주가 일정한 1m 정도 간격으로 아주 촘촘하게 목주가 박혀 있습니다. 이 목주는 결국 이 중심에 있는 토축부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고 더 높이 쌓을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그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석축이 3겹에서 4겹 정도로 이렇게 계속 덧붙여지고 점토로 다져지고 해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가야 축성 기술의 어떤 백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성으로만 쌓게 되면은 풍납토성, 왕성에 대한 풍납토성도 32도 정도, 28도에서 32도 정도밖에 경사각이 안 되는데 이런 공법, 석축을 보강해서 안에 쌓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덧붙인 이런 공법에 의해서 가야는 무려 45도에 달하는 안식각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10도 정도의 경사를 더 높임으로써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토목 기술을 가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합천 성산토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산토성은 둘레 1.2km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요. 이 토축부하고 흙으로 쌓은 부분하고 그 돌로 쌓은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성벽 단면을 갖다 조사하다 보니까 똑같이 한 겹으로 된 석축이 이렇게 45도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면서 그 토성벽 내에 그 두껍지 않은 그런 그 양을 유지하면서 계속 쌓여있는 양상이 확인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 김해 봉황토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백제, 신라, 고구려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기법입니다. 이런 독특한 토목공법에 의해서 성곽을 쌓았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 가야의 독특한 축성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야의 축성 기술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성을 쌓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보통의 안식각, 토성 안식각이 32도 정도 되는데 그보다 무려 10도가 넘는 경사를 유지해서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가야는 일찍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된 기술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가야가 가지고 있었던 토목기술의 양상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자연지반, 이게 합천 성산토성입니다. 자연지반이 경사가 약 한 17조 정도 되는 데를 지반 보강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성토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벽 경사가 45도 정도 경사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런 그 경사가 이런 그 엄청난 성토공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줄을 활용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외벽이 이렇게 45도 정도로 경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석축을 이용한 그런 보강공법입니다. 그때 그리고 합천 성산은 또 동쪽에 있는 석축 구간입니다. 이것을 전혀 이질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신라에서 덧붙여 쌓았다고 했는데 저는 가서 조사해본 결과 이거는 가야의 축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협축입니다. 이게 편축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편축은
그 외부에서 보이는 면만이 편축일 뿐이고 축성 당시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분명히 협축입니다. 이게 내벽입니다. 내벽도 외벽하고 같은 경사각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내벽부는 그 불광했던 부분을 다시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편축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사각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22도 정도의 이렇게 경사를 보이니까 한 68도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신라성은 절대 이렇게 쌓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그 인천 계양산성입니다. 6세기 때 신라가 올라오면 북진하면서 쌓은 건데요. 이게 경사각이 85도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이게 협축이고요. 높이가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계양산성이 아니고 삼전산성인데 높이가 24m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연하게 돌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충 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천 성산토성에 신라가 만약에 장악을 해서 신라식으로 쌓다 그러면 전체를 석축으로 돌렸을 겁니다. 그렇게 그 수축한 양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성기법에서 바라보자면 고령주상성의 이 그 나트막한 그 성벽, 그 다음에 편축식 성벽, 이건 그야말로 편축입니다. 거기다 이 보축성벽, 이것은 저는 가야 축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통해서 놀라운 게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바로 그 바깥쪽에 있는 석축성벽 안쪽에서 발견된 이게 선대 석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면을 보면은 지금 그냥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도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대 석축 성형입니다. 선대 석축이 그냥 석축으로 한 겹으로만 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석축 바깥쪽에 점토가 보강이 돼서 토성이었던 겁니다. 이 토성에 말하자면은 이 바깥쪽에 석축이 후대 석축이 덧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편축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토성벽 안에 한 겹의 석축이 들어가 있는 이 구조, 이거는 합천 성산토성, 그 다음에 김해 봉황토성과 똑같은 공법에 기반한 그런 축성 기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가 되면은 더 많은 자료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곡산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돌이 보이지만 이건 토성입니다. 어떤 토성이냐? 석심토축입니다. 안에다 돌을 넣고 바깥쪽을 흙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벽 경사각을 갖다가 그 일반적인 토성보다 훨씬 높은 경사각을 확보하도록 한 것, 이것들이 결국은 산성에서도 확인되는 걸로 봐서 가야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축성 기법의 가장 큰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성곽을 쌓을 때, 토성을 쌓을 때 돌과 목줄을 활용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저는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그 의의를 밝혀보자면 결국은 이 평지토성이 확인된, 가야에서는 산성과 평지토성 그리고 이제 보루가 확인이 되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평지토성들은 대부분 다 둘레 1km에서 2km 정도 규모를 가지고 바로 중심 취락지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지토성들, 이 대규모 평지토성들은 그 가야의 왕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유적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공통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변에 접근에 용이한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곳에 중대형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토성을 만들 때 사용했던 공법은 공이 공통되는 가야식의 그 공통적인 그 축성 공법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 가야란 결국은 이 지형 보강 공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형을 갖다가 보강을 해서 방어력과 그 대지 확장을 하는 이런 형태의 대규모 성토 공사를 통해서 평지의 토성을 만들고 왕성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목줄을 활용해서 엄청난 그 토합을 갖다 견뎌낼 수 있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발달된 토목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목주와 석축을 이용해서 안식각을 극복해서 방어력을 높이는 이런 기술을 말하자면 그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었을 겁니다. 10도의 경사각을 높인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가야에도 석축 성벽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신라의 석축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결국 토목 건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 기술에 따라서 결국 그 축조 주체와 축조 시기에 따라서 각각 그 축조 방법이 달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